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채통 251호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25분의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문장을 만난다 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251호 칼리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계에 흐르다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독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죠. 책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될 이유는 없다. 또 한 가지는 책을 처음부터 읽어야 될 이유도 없다. 중간부터 읽어도 된다. 끝부터 거꾸로 읽어도 된다. 세 번째, 독자는 저자의 사고나 주장에 반드시 함몰되거나 동의할 필요는 없다. 시비걸 권리가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좀 임하시면 책이 조금 더 부담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5개 문장을 선정했는데 첫 번째 문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고전을 한 권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자를 보내드렸겠죠. 그랬더니 몇 달 후에 학생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 장자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최진석 교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장자를 감명 깊게 읽었다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장자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가? 그럼 자네는 어디에 있을 요량인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책에 소개해 놓고 계십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절대 자신 이외의 그 누구처럼 산 사람이 아니죠. 아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장자 자신처럼만 살다 간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장자처럼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가 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존경받는 수많은 고전들이 있죠. 그 고전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은 어느 한 분이라도 누구처럼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니죠. 오롯이 올곧이 자기처럼 살다 간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고전에 적혀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또는 누구처럼 살려고 하느냐는 것,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다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으로 살려고 시도 노력하는 삶이 좀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꼭 기억을 한번 해봤으면 좋은 것은 존경받는 수많은 분들은 누구도 그 누구처럼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서 첫 문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결도 치도록 제가 해놨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스탠드까지.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인의 몰락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써져 있는 것인데, 국정농단 안에서 내내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지식인의 몰락이다. 지식이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이다. 지식은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인은 문제를 발견하려는 예민함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헌신성을 지녀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지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보다는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지식인들은 뭐 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뭘 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있다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정도만 하는, 그렇다면 진정한 지식인은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다라는 것은 그들이 반성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대가 앓는 병을 함께 앓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지금 혼란은 지식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업보를 겪는 일인지도 모른다. 잘못 성장한 지식인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촛불의 희망은 달성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우리 사회는 진정한 지식인은 없다. 다른 데 가서 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와서 그것을 이쪽에다가 전달해주는 중개자, 유통자로서, 지식의 유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죠. 하지만 어떠한 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민하게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헌신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우리 사회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혼란들을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곤란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같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사실 없어진 지 오래되었죠. 오히려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누군가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양분되어진 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 결국 여기에 지식인들의 우리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2회차까지는 2015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2515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2015라고 했더니 몇몇 분께서 저에게 2015년도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그게 네이밍을 하는데 왠지 2015년에 뭐 녹화한 것처럼 그래 비춰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2515로 바꿨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20분 만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바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5분 정도 늘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해서 2515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이란 말을 곧잘 쓰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의 이익을 근거로 정책적 결단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없다. 이익을 근본적인 토대로 보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명분을 붙들고 논쟁과 갈등을 극단까지 끌고 가서 분열만을 조장하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다. 명분은 분열만을 조장하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명분은 패거리들의 기준이다. 패거리가 공유하는 명분을 벗어나서 나라의 이익을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 갈등도 크게 줄 것이다.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부끄러워하자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세 번째 문장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뭐 굳이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명쾌하게 써져 있는 글인데요. 강대국 요 근자에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뭐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 대통령들이나 그 나라의 대표인 사람들의 그 발언을 한번 들여다보면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자기 나라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특히나 지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사람이죠.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뭐 지금 이달부터인가는 뭐 어떻게 뭐 거기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군무원들이 월급을 안 주겠다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우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모습들을 보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드 문제로 해서 얼마나 자기들의 주장들을 이야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겪었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번에 우리의 그 코로나19가 문제가 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익 중심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명분론에 입각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책에도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힘이 약한 사람들은 명분을 붙들고 논쟁과 갈등을 극단까지 끌고 간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명분은 패거리들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국 이익 중심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 왜 이렇게 서투르고 약하냐. 물론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우리 국력 자체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그렇게 다소간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고 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결국 어떤 극한 상황의 감정들을 좀 표현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툰데 왜 그러냐. 결국 선진국들은 이익이라는 말을 곧잘 쓰는데 후진국,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선도해서 끌고 나가본 경험이 없는 그런 주체들은 결국엔 거기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분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살아보면 이 이야기는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예전에는 예스맨, 예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적응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는 이게 이익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데 서툴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그렇다 보면 결국 그게 국력으로 나타나고 국가 자체가 그런 면에 굉장히 서툰, 이것은 누가 집권을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이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세 번째 문장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 2515 칼리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다? 기록하는 것이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암기도 결국 요즘은 아시는 대로 전화번호도 다 외우기가 쉽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 전체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지 못하는데 어떤 마음에 드는 문장이 혹시 있으시면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흔히들 문화나 인문 혹은 철학의 영역이 현실과 유리되어 좀 더 고상한 옷을 입고 초월적 세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문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문을 건축하는 데 미숙한 사람이나 국가는 외부에서 이미 체계화된 인문을 수입하는데 급급하다. 그 수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최고의 물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죠. 우리도 무슨 비싼 물건 하나 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입품으로 시장을 지배하려 합니다. 독자적 시장을 형성하고 대체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지 않게 내가 사온 물건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인데 자기가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대체하겠다라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다분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상품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우리의 어떤 정신적 세계, 철학적 영역으로 대입해서 문장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그렇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저 이렇게 외워서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내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지식이 이동하는 통로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들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져 있는 어떤 철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흔히 문화나 인문 혹은 철학의 영역이 현실과는 유리되어 좀 더 고상한 옷을 입고 초월적 세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한다 또는 인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근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딘가에 따로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내가 어딘가에 가서 지식을 만약에 공부를 하고 왔다고 치면 그 해갖고 온 이야기 자체가 이미 과거의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온 것이고요. 또 나는 그 과거에 어딘가에 가서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갔던 그곳과 거기서 배웠던 그것을 수입해 온 거 아닙니까? 수입해 온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내가 광고해야 하는 것이죠. 뭐 대체적으로 이제 스펙으로 이것들이 나타나죠. 어느 학교 출신이다. 또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곧잘 하는데 그 수입품이 최고의 것이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작 내가 거기서 이거 공부해갖고 와서 이거 새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에 좀 소홀하다. 뭐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새통 252로 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이런 문장들을 단순히 그런 말 참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끝을 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내 스스로 뭐 하나라도 누가 카더라 누가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 가급적 안 하고 카더라 방송 안 하는 것만 해도 이 문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더라 방송이 인정되기 시작하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본다면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카더라 방송 이런 것들이 좀 소멸되지 않겠느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후진국은 이미 체계화된 인문을 수입하는 데 급급하다.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선진국은 그걸 의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품을 최고의 물건이라고 광고하고, 우리가 책을 읽는데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책을 내가 읽었노라,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여 대체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문장에서 네 번째 문장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 이게 이제 지금 세계 금융위기로 이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미국 이 금리 인하 문제로 해서 지금 막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적 기술력, 또 의학적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더 우선돼야 될 것은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신뢰죠.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해도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근본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불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에서 다섯 번째 문장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뢰는 근본적으로 말에 대한 신뢰다. 특히 정치는 모두 말로 이루어진다. 정치는 말이고 정치공학은 기능이다. 그래서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변명하는 비굴한 논리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는 조금 덜 하다는 식이다. 이런 비굴함으로는 구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처지만 바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잘 그런 말 하죠. 뭐 그것은 그거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하게 되는데, 그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수준에서 국가 발전은 같은 수준에서 처지만 바뀌는 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말에 대한 태도만이 다른 정치를 기약한다. 굳이 다른 것을 하려 애쓰지 마라. 우선은 자기가 한 말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신뢰가 확보되지 않아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믿음이 없는데 어떤 것들을 믿고 우리가 일관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뜻을 가진 소리를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뜻이 없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소리는 개도 내고 돼지도 낸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여기 보면 정치는 모두 다 말이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뜻이 없는 것이거나 뜻이 왜곡된 것이라면 그건 개소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진시황 이야기를 합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했죠. 그 춘추 전국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는 결국 생산 방식을 변화시켰죠. 그것 때문에 계급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 형태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가장 빠르게 적응했던 나라, 그게 진나라가 결국 중국을 통일하는 업적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상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변법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위나라 왕의 서자였으나 진나라로 이제 건너 들어가서, 이것도 이제 인재를 영입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나라가 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당시 변법, 새로운 어떤 법의 체계를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신뢰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성의 남문에다가 석자 길이의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 방울을 붙인 후에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겨 세우는 자에게 황금 10량을 주겠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저런 장대 하나 옮겼다고 상금 10량을 준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거겠죠.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상금을 5배로 올려주겠다라고 방을 다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미쳐가는구만. 저런 데다가 돈을 쓰고 뭐 이렇게 뭐 지금은 대충 상황 아시겠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진짠가 싶어서 그 깃발을 북문으로 옮긴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옮겨본 겁니다. 진짜일까 싶어서. 그와 즉시 이 상황은 그 사람에게 황금 50덩어리를 상으로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이거 진짜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신뢰가 생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이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신뢰가 확보되고 난 후에 이제 성을 점령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만 확보되어진다면, 믿고만 갈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의학적 기술력, 이것을 어떻게 그 감염자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것을 치료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불신 또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치면 그 분야가 절대로 발전해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진석 교수님이 쓴 경계에 흐르다라고 하는 책을 3번에 걸쳐서 총 15문장을 가지고 한번 책을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경계에 흐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자주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